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7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활동가입니다. 예, 배나은 활동가는요. 출근을 버젓이 했습니다. 화장도 멀쩡하게 하고 옷도 정상적으로 입고 출근을 했는데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지금, 너무 아픈가 봐요. 네, 지금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다고 휴가를 너무나 아깝게 차라리 집에서 그냥 휴가를 쓰지 세상에 출근을 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아, 월차를 낸 거예요? 네, 월차를 내고 아깝다. 돌아갔습니다. 되게 아까 몇 시간을 그냥 10분 근무하고. 네. 아무튼간에 몸조리를 잘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또 압도적인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그러니까. 배나은 우리 활동가이만큼 미디어 탈곡기에서는 배나은 네. 활동가가 1등인데 그지? 인기 1위. 얼른 돌아오시길.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저희가 요즘 너무 바쁩니다. 진짜 제 인생에서 안 바쁜 민원연 날은 도대체 언제쯤 올란가 모르겠습니다. 뭔 사안이 이렇게 많은지 난리가 났습니다. 자, 미디어 스크랩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YTN 관련된 소식인데 지금 YTN 전문가 다 되신 우리 이봉호 활동가가 좀 풀어주시죠. YTN이 결국엔 파국으로 치달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YTN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합의가 파기됐다고 최남수 사장에 의해서. 최남수 사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죠.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좀 우려하고 네. 또는 의심했던 최남수 사장의 정체가 드러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예,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일인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최남수 사장이 이제 노조 입장에서는 약속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노종명 보도국장에 대한 지명을 네. 안 했죠. 대신 송태엽 기자를 현재 부국장인 분을 보도국장으로 지명하면서 노조는 합의 파기다 하면서 어제부터 출근 저지 투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출근 저지 투쟁을 하는 바람에 최남수 사장이 실제로 출근을 못했어요. 네. 회사 앞에서 아침에. 그래서 뭐 스타벅스로 갔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들려왔죠. 그러더니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네.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러느냐? 본인이 합의 파기한 한 것이 아니다. 노조가 보도국장의 인사권을 달라고 했다. 이거는 사장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이며 사장이 나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노조가 꾸민 일이다. 지금 사태의 본질은 이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합의는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남수 사장이 말을 했는데 그 노조가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서 뭐라 그랬느냐.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내가 준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확정적 입장을 내가 밝힌 것은 아니고 추후 알려주겠다고만 약속했다. 자, 여기가 끝이 아니고 사실 중요한 어제 최남수 사장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다음인데 뭔가를 공개했어요. 이 최남수 사장이. 그러니까 노종면 보도국장 후보 뭐 인사권 요구했다 이 내용뿐만이 아니고 이 노종면 기자가 자신들의 측근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최남수 사장을 낙마시키려 음모를 꾸민 정황이 있다 그러면서 노종면 기자의 개인 카톡방을 그 대화 내용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노종면 기자가 자신들의 측근들과 함께 모인 톡방에서 최남수 사장을 박근혜표 인사로 각을 세워 출근을 저지한다. 청와대 인사들과도 각을 세운다. 보도국을 수성한다. 새 사장에게는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비협조한다. 와 같은 투쟁 방침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나는 이런 인물에게 대놓고 나의 퇴진을 바라고 일을 꾸미고 있는 인물에게 당연히 보도국장을 맡길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내용이 많은데
노종면 기자는 과거에 사장 공모했다가 탈락하자 사장 공모해서 떨어지면 복직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갑자기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약속을 번복하고 복직했다. 그리고 보도국장 후보로 지명을 했을 때도 스스로 거부해놓고 3차 협상에서 갑자기 인사권을 요구하면서 또 보도국장 자리를 달라고 했다. 이런 인물에게 맡길 수 없다. 약속을 번복하는 인물이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주장을 해서 뭐 이제 노조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의 협상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대화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노조는 최남 사장이 자꾸 인사권을 달라고 했다 그러는데 그런 적 없다. 노종면 기자의 입에서 인사권이 나온 적 없으며 김한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도 인사권에 관련해서는 보도국장에 원래 있는 임명 제청권이라고 수차례 확인했다. 그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리고 자꾸 뭐 이제 그 혁신 TF에서도 자꾸 뭐 인사권을 달라 그랬다 그러는데 혁신 TF는 사측이 만든 거다. 거기도 인사권이라는 용어가 딱 한 번밖에 안 등장한다. 거기에도 보도국장에 이미 임명돼 있는 러닝메이트. 이제 보도국장이 러닝메이트들이 있잖아요. 임명되면 함께 일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추천을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라고. 그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명기한 것뿐인데 뭘 자꾸 노조와 인사권을 달라고 했다 그러냐. 근거를 제공해라. 최남 사장의 주장에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라고 반박을 한 상태입니다. 뭐 민원연도 어제 논평을 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논평의 핵심은 아무튼 이분이 애초에 정말 부적격자이면서 사장이 되었고, 근데 그 사장이 되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YTN 노동자들과 특히 언론노조 김한균 위원장이 굉장히 많이 이 여러 가지의 어떤 그 협상을 계속 이끌어왔죠. 그래서 정말 참아서 어찌됐든 여러 가지 전제를 걸고 최 사장의 이제 그 사장 임명을 묵인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최 사장은 지금 와서 내가 사장이 되었으니 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자신이 어렵게 사장이 된 만큼 YTN 정상화, 그러니까 YTN이 그야말로 정권의 어떤 그 나팔수로 활동하지 않고 제대로 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뭐 노조하고 싸우던 뭘 어떻게 하든 이런 게 아니고 그 일을 정확하게 하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최 사장은 완전히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저희는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한마디로 최남수 사장은 합의문에 서명하는 그 과정에서 사장이 되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을 뿐이고 애초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YTN 정상화를 응원하는 촛불 시민들에 대해서 약속 따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단순히 노종면을 보도국장에 임명하는 것을 파기한 것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YTN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 자체를 내가 지킬 생각이 없다라고 보는 것으로 이분이 하는 행동이요. 단순히 진짜 노종면 비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발표한 그 글을 보시면은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그냥 우리들끼리 뒤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치졸하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 그러니까 이런 말을 성명에서는 쓰기가 참 어려운데 이분의 글이 정말 차라리 심플하게 그냥 왜 내가 이렇게 뭐 약속을 번복했는지를 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뒷담화를 그냥 노종면 기자에 대한 뒷담화를 엄청나게 퍼붓는 이런 식의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노종면 기자를 거의 배후에서 이렇게 노조를 막 조종해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망가뜨리려는 그런 이상한 묘사로. 그래서 이게 읽어보시면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명글 썼을 때 그 최순실 사태 당시에 해명 성명 같은 거 발표했잖아요. 기자회견 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굉장히 그 어떤 악의와 특정 인물에 대한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조직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왜 노종면 기자가 부적격자인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 근거를 대는데요. 처음에 말 바꾸기를 했다. 두 번째 언론관이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 세 번째가 조직관이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세 번째가 아까 그 이봉 활동가가 말한 그 톡방의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자신을 이제 그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거부하는 그 투쟁의 방향을 논의했던 그런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한 다음에
노 기자는 이에 대해 투쟁 방향을 논의한 게 뭐 어떠냐는 식의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가 사장에 도전했으며 보도국장을 꿈꿨던 사람이라고 하면 이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도 갖춘 조직인다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럼 조직인이면 그 조직 안에 문제점이 있어도 그냥 지목해야 된다는 소린가요? 전형적인 저쪽 그러니까 사람. 너무 이상한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YTN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조직인으로서 오히려 그냥 외부인이면 좀 안 좋으면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왔다가 자기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사람이 정말 솔직히 말하면 조직인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인 거죠. 시종일관 YTN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명예롭게 복직하고 나서 그냥 내 일신상의 생각만 한다면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아요. 왜 이렇게 노정면 기자가 이렇게 요란스럽게 구설수에 오르면서 있겠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조직인다운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이분의 그 상식이라는 것은 우리랑 너무나 다르다. 이 워딩이 너무 다르다. 본인의 밑바닥을 다 드러냈어요 이번에. 네, 너무나 실망스럽고요. 정말 전형적인 반민주주의. 조직은 무조건 수직적으로 위계에 의해서 윗사람이 시킨 대로 해야 하고 보도국장을 꿈꾼 사람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왜 이제 와서 나랑 싸우냐. 네, 굉장히 이상한 글을 아무튼 내놓으셔서요. 참 자충수를 지금 더더욱이 아니 최남수 사장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더 사실 이상한데. 네.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두 번째 미디어 스크랩은요. 해임 코앞에 이진숙 대전 MBC 사장 돌연 사임이라는 PD저널 보도입니다. 어제 사임했는데. 네, 그 이진숙 대전 MBC 사장이 8일에 어제 자진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 진짜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 지금 해임에 대해서 다들 말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궁금해하죠. 퇴직금은 받느냐? 퇴직금 당연히 받죠. 사실을 밝혔는데. 사실상 그것 때문에 지금 거의 해임이 확실시 되거든요. MBC가 지금 논의 중이기 때문에 주주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번에 안 뒤집힐 뭔가가 뒤집힐 가능성 전혀 없고 사실 이제 무조건 이제 퇴임이 강제 퇴임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 진정 김재철의 그 후배답게 김재철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퇴직금을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많죠? 이분이 많겠죠. 진짜 오랫동안 MBC에 일했기 때문에 장난 아닐 거예요. 퇴직금. 근데 아마 이게 대전 MBC 사장으로 가면서 한 거일 거예요. 중간중간 다 받았을 거예요. 그 임원이 되면서 또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억대 아닌가요? 글쎄요. 뭐 그 금액이야. 아무튼 열심히 일했으니 받아야 되겠죠. 누구든지. 근데 아무튼 예전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MBC 때는 김재철 사장이 퇴직금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라면 차라리 우리 직원들이 퇴직금을 모아주자. 라면서 제발 퇴직금을 줄 테니 나가달라라고 한 적도 있었으니 어찌됐든 좀 어처구니 없고 부끄러운 소식이죠. 그리고 이제 대전 MBC 지부에서는 사필기정 인강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영하지만 가는 이진숙을 향해서 부끄럽게 이제 느끼라면서 이제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냈더라고요. 이진숙 사장이 이제 물러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이분을 이제 입에 담을 일이 아마 없을 거예요. 없었으면 좋겠고. 이분이 여러모로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MBC를 망가뜨리는데 앞장섰던 인물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중동 지역 분쟁 기자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저희 민원연의 토론회도 여러 번 오시고요. 기자 시절에는 굉장히 능력 있는 기자로 토론회비를 기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임원진으로 나서기 전까지는 많은 후배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던 기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제 보도국 간부를 거쳐서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입신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경영진에 일방적인 잘못된 줄을 썩은 동아줄을 앞잡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 이제 보도 참사의 주역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대전 MBC 취임에서는 대전 MBC 뉴스에 갑자기 중동 뉴스가 너무 많아졌다고 합니다. 뭐 자기 전문가라고? 갑자기 이제 전혀 대전과 중동이 MOU 맺었나? 전혀 시의성이 없는 중동 뉴스가 갑자기 뉴스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그래서 대전 MBC의 직원들이
뉴스 사유화라고 일찍이 취임 초기부터 반발했던 그렇게 반발하면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사하고 똑같은 일이 대전에서 벌어졌던 중동을 너무 좋아하셔. 네, 것이죠. 네. 제가 부산 중동에 KBS 이사회 관련된 소식입니다. 고대영 KBS 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해임 제청안이 어제 KBS 이사회에 제출됐다고 합니다. 해임 제청안은 10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인가요? 임시이사회에서 논의 내일이네. 내일 임시이사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왜 이게 순서가 뒤집혔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은 고대영 사장 해임 제청안 전에 우리가 KBS, MBC 상황을 되짚어 보면은 그 지금 이사장, 그러니까 이인호 이사장 불신인안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잖아요. 근데 이인호 이사장님께서 상을 당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모친상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모친상을 당한 지 며칠 되지 않는 분에게 그런 것은 좀 인간적으로 아닌 것 같다라는 논의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찌됐든 고대영 사장 해임 제청안이 이사회에 먼저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상정이 이제 된 거죠? 네, 상정이 그래서 됐어요. 내일 아마 논의될 것입니다. 10일에. 네. 예. 지금 현재 그 제출하신 분은 이제 권태성, 김서중, 전영일, 장주영 이사 4명의 구 여권 추천 이사였고요. 구 야권 추천 현 여권 이사였고요. 이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용한 그 변호사와 김상근 목사가 보궐이사 임명을 이제 제가 받았기 때문에요. 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까지 해서 6명이 지금 현재 이제 여권 추천 이사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그냥 순조롭게 해임 제청안들이 논의되지 않을까. 그래서 빠르면 내일 바로 의결될 수도 있는 그래요? 거죠. 예. 그건 내가 뭐라고 딱히 말을 못 하겠네요. 상정돼서 논의가 되면은 그날 사실 의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논의 끝에 다음 정기 이사회로 넘길 수도 있는 거고. MBC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일사천리로 상정되면 바로 그날 의결했죠. 예. 자, 그래도 전례가 있기 때문에 KBS도 한번 노조는 1월 24일쯤으로 사실 고대영 사장의 임기를 잡고 그 임기가 끝나는 날로 잡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맞아요.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드네요. 네이버 관련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네이버가 검색어로 조작한다는 의혹이 계속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실에서 재밌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는데 한국 인터넷 자율 정책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키소라는. 그래서 한국 말 그대로 인터넷 상에서의 어떤 규정들을 마련하고 제재를 가하는 그런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상에서 아무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래도 타인에 대한 심각한 모욕, 명예훼손 이런 부분은 조정돼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율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기구인데 그 이제 네이버가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된 몇몇 연관 검색어를 차단한 정황들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네이버. 그 키소에 의하면은 키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이버도 인정을 했어요. 맞아요. 몇몇 검색어를 연관 검색어를 차단했습니다. 검색이 안 되도록. 자,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박근혜 극혐 뭐 이런 것들 검색 안 되도록 한 거예요. 또 박근혜 7시간 시술, 최태민 박근혜 아이, 박근혜는 정유라는 박근혜 딸, 박근혜 마약설, 박근혜 혼외자 이런 키워드들을 전부 차단했습니다. 자, 이게 나름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키소가 마련한 루머, 명예훼손 등등의 규정에 의거 차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키소가 발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현 의원실에서도 이게 의도적으로 네이버가 조작 또는 은폐하기 위해서 검색을 차단한 것은 아니다 라고 신용현 의원실도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이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키소에서 마련한 규정에 따라 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꼭 박근혜 게이트뿐만이 아니고 이제 소비자 불만과 관련된 검색어들도 검색이 안 되게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시원스쿨 솔직 후기, 청라 프루지오 철근, 석플란트 후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자동 완성 검색어가 사실과 다르게 검색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역시나 검색이 안 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디어오늘 보도인데 이게 미디어오늘은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은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은 뭐 물론 네이버가 의도적으로 왜곡하려고 차단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 규정을 빌미로 네이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검색어를 차단한다는 데 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차단을 하는데 그 의도는 굉장히 또 소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논란이 될 것 같다. 논란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차단해 버리는 거죠. 수세적으로. 연관이 뜨지 않게. 예, 뜨지 않게. 자동 검색, 자동 완성도 안 되게.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대중의 알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박근혜 7시간 시술. 이게 과연 이미 루머로 밝혀진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직도 의혹이 남아있는 부분인데 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검색어를 차단하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느냐. 이 사회에서 발언권이 큰 기득권층이 논란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네이버가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키소 규정 및 네이버의 적극적인 차단에 대해서 논의해볼 여지가 크다라고 보도가 된 상태입니다. 네. 또 네이버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이버만 하는 건 아니죠.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가 만든 그 위원회죠.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조선일보 경향신문이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포털 사이트에 전송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 사실에 대해서 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제재를 하기로 결정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재를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을 언론사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보도도 어제 그 미디어오늘 조현우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요. 최근 열린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왜 벌점 통보를 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에 기사로 위장한 광고라면서 신고가 들어온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7건 광고성 기사 가운데 2건만 제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8일 뉴스제휴평가위원들이 전했습니다. 나머지 5건은 제재 대상에서 빠져서 그 벌점을 주지 않은 것이죠.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됐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금 그 모든 신문 그러니까 네이버와 다음에 뉴스를 이렇게 제휴하는 그 신문사들 있잖아요. 언론사들 관련돼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들을 벌점을 내리고 그게 벌점이 쌓이면 제휴에서 이제 뭐 탈락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벌점 중요한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신문 측에서는 방송에서는 방심위가 있다면은 신문 측에서는 사실 먹고 사는 방법에서 지금 포털에 의존하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뭐 신문윤리 위반에도 별로 뭐 윤리가 어째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라 지금 이게 굉장히 가장 그래도 아픈 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벌점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것은 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어떤 한 위원이 말한 것은 사무처에서 해당 언론사에 통보를 보류하고 있다고 해서 일부 위원들이 통보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미 제재하라고 결정했는데 왜 보류를 하고 있느냐 말이 안 된다. 사무국에서 빨리 하라라는 얘기를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재론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결론이 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그냥 통보해라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이제 해당 사무처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사무처의 문제가 있군요. 네네. 굉장히 그 중요한 일을 하는 곳에서 그러면 이 바지로 지금 평가위원들을 앉혀놨다는 소린지 왜냐면은 그 위원들은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막 2명씩 이렇게 해서 추천해서 온 사람들인데 열심히 시간 내가지고 왔는데 정말 자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생각한다고 해서 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뭐 7건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2건만 통보가 가고 5건을 누락시켰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와 다음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게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자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사무처가 저렇게 뭔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아무 이유 없이 위원들의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 그럼 누가 영향을 미쳐서 안 하고 있겠습니까? 네이버와 다음 포털들이 언론사들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겠죠. 네.
아무튼 뭐 좀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야기는 뭐 자세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사실 저는 이 위장 광고 그러니까 조선이든 경향이든 간에 그 이 광고 이거 누가 봐도 광고다. 그냥 협찬받은 수준이 아니고 그냥 광고성 기사를 때리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이렇게 쳐보잖아요. 그러면은 기사 써준다 얼마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근데 그런 것을 무슨 일종의 어떤 그 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버젓이 포털에서 검색까지 된다는 것은 검색대에서 돌아다니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빨리 막아야 된다. 저는 언론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이 위장 광고 문제 특히 지면보다 더 심각한 건 이제 인터넷상에 있는 기사를 가장한 광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히 광고인데 객관적인 정보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는 보도들이 버젓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특히 포털 같은 데 보면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제재가 너무 안 돼요. 이거는 일단 독자들을 속이는 것이고 정부의 혼란을 야기하죠. 정부의 혼란을 야기하면 당연히 사회적 의제가 굉장히 오염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보수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자유경쟁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광고는 솔직하게 광고라고 까놓고 경쟁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모로 어떤 기본적인 사회의 원칙들을 망가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재가 가해져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게 못할 것 같은 게요. 너무 내용이 길고 내용이 긴고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한번 이걸 총정리하는 그런 수준에서 이걸 한번 특집으로 다뤄야지 되겠다 싶거든요. 내용이 뭐냐면 한겨레 20일에서 보도한 건데요. 이 방송업계에 을병정의 이야기들 값 빼고 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을병정 프리랜서 스태프들의 어떤 인권 침해 실태들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한 기사가 특집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표지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사 양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관련된 스토리들을 우리가 좀 하루 날 잡아서 그 미디어 스크랩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기보다는요. 하나하나를 짚으면서 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촬영 감독 이야기라든가 뭐 작가 이야기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 촬영 스태프들 이야기들도 뭐 있거든요. 그래서 요분들의 그 상품권 페이 난 이게 제일 웃긴 것 같은데 아무튼 상품권으로 월급을 줬다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노동법 위반이죠. 일단 다 부당노동 행위로 다 쳐넣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별도로 한번 나중에 내일이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보도 스크랩 하겠습니다. 자, 나쁜 보도 스크랩. 오늘 배나은 활동가가 없어서 늘 나은 씨의 그 방송 모니터가 제일 먼저 소개됐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쉽지만 꼭 참으시고요. 신문 보도가 어제 보고서가 2개가 한꺼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는 좀 주요하게 말씀드리고 하나는 그냥 휙 그 주제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신문 모니터 주제는요. 그 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시위가 지금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 신문들이 어떻게 보도했나를 봤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사안을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그리고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시위 중에 있어요. 일단 이유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니까 학교가 파트타임 노동자를 그 기존의 노동자, 청소노동자의 자리에 파트타임 노동자를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연세대 고려대 측은 각각 정년퇴직한 노동자가 31명, 10명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해마다 정년퇴임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의 자리를 재고용을 하지 않고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3시간이나 4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노동자로 잘라서 채웠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홍익대는 그냥 정년퇴직한 게 아니고요. 이미 고용된 청소 노동자를 4명을 해고를 했어요. 그리고 연세대처럼 마찬가지로 파트타임 노동자로 채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학들은 자신들은 너무너무 어렵다. 이 오른 최저임금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청소 노동자들은 왜 대학의 재정 악화가 청소 노동자들만 짊어져야 하는 어떤 그런 일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물으면서 특히 대학들이 적립금이 어마어마하다. 수천억 원씩 있다. 부동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대학들이 정말
정말 손 안 대고 이렇게 막 엄청나게 편안하게 장사하는 이 대학께서 왜 이 정부가 정해놓은 임금 인상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느냐라고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 자, 그래서 지금 연세대하고 이제 연세대하고 홍익대가 있는 서울 서부지청 고용노동부에서는요, 관할 구역에 있는 청소년 노동자들과 면담을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들여다보고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신문 보도가 어땠는지 봤습니다. 그랬더니 관련된 내용이 처음 이제 2일 날 시위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3일에 6개 신문사 중에서 경향신문만 관련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3일날 저녁에 방송사는 KBS와 채널A를 빼고 5개 방송사가 어찌됐든 이 시위를 보도를 했어요. 저녁 종합뉴스에서. 웬일이래. 그런데 신문은 어찌됐든 3일에는 경향신문만 보도를 했고요. 4일에는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고 6일에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가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신문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다. 동아일보는 3일부터 6일까지 한 건도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한국일보도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관련된 보도 한겨레는 사설을 한 건을 냈고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방송 보도 같은 경우에는 TV조선이 오히려 2건. 자, 뭘 했을지 아시겠죠? 막 또 신나가지고 이제 최저임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니네 이렇게 좋다고 했지? 이렇게 잘리더라. 이런 식의 그런 보도를 이제 TV조선 내놨고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MBC, SBS, JTBC가 청소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도를 그래도 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S는 0건, 채널A 0건이었고요. 자, 그럼 이제 보도를 볼게요. 보도의 문제점은요. 가장 큰 거는 조선일보에서 나왔는데요. 조선일보 이 보도 제목이 민노총의 역효과. 대학 청소 그러니까 제목이 민노총의 발음도 안 돼. 민노총의 역효과. 대학 청소 근로자 일자리 되레 줄었다. 야, 이걸 민노총의 역효과라고 제목을 이렇게 보는구나. 제목을 했어요. 대박이다. 그런데 도대체 민노총이 뭘 어쨌다고 이러냐 생각하잖아요. 이 기사의 맨 처음 리드문이 뭐냐면요. 지난해 7월 민노총 소속 이화여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본관을 점거했다. 민노총이 최순실 사태로 어수선하고 촛불 총장으로 불리는 김혜숙 총장이 취임한 이대를 압박해서 요구를 관철했다는 말이 나왔다. 라면서 애초에 청소노동자 임금을 올린 것이 이화여대고 그 이화여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촛불 총장으로 불린 김혜숙 총장이 있는 상황에서 민노총이 조직적으로 이대를 압박해서 그 청소노동자 임금을 올렸다는 거죠. 그런데 민노총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한 결과 역효과로 연대, 홍대 다 이런 지금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그림을 딱 그리는 거예요. 또 풍년이다. 자, 이렇게 조선일보가 이번에 조용한 이대 이야기를 굳이 끌어다가 이대에도 청소노동자가 민주노총 소속이다. 이렇게 이제 끌어들인 거죠. 아니 이대가 좋은 선례를 남긴 거죠. 노사 합의를 이끌어냈으니까 진짜. 아유. 그런데 사실은 청소노동자의 처우 개선 요구는요. 정말 모든 대학 청소노동자들이 이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어요. 노조가 없어가지고 목소리도 잘 못 내는 노동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처우 개선 요구가 계속 있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선거 시기였기 때문에 지난해에 이제 특히 선거 시기가 아니죠. 지난해 7월이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막 이게 노동계가 뭔가 여러 가지 노동개혁 그 전에 그 쌓여있던 적폐들이 없어지면서 조금이라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고 뭐 최저임금도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막 있는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이런 어찌됐든 그런 결론이 이제 김혜숙 총장과 노동자들 사이에서 임금 인상이 이제 합의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비꼬는 이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청소노동자 일자리가 파트타임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이랬어요. 민노총의 무리한 요구가 현실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이게 지금의 사태를 정리한 조선일보의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청소노동자들이 잘려나가고 파트타임으로 바뀐 것은 다 니네들 민노총의 잘못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대학 측의 책임은 전혀 없고 모든 것이 민주노총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의 무리한 요구 이것이 어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한번 똑똑히 봐라. 이 얘기를 보도에서 한 것입니다. 저는 진짜 이거는 지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라?
이건 지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쓰는 사람은. 맞아. 이건 대학의 갑질이 문제인 거지.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예. 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는 6일에도 대학 파트타임 청소 경비직 출근 막아선 민노총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또다시 합니다. 제가 아까 말한 건 1월 3일 보도였고요. 1월 6일에도 기존 청소 경비 노동자 다수가 속한 노동자도 아니고 근로자라고 말합니다. 근로자 다수가 속한 민노총의 반복된 파업과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 등의 부담을 느낀 대학 측이 정년퇴직의 빈자리를 파트타임으로 대체하는 상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피해는 파트타임 직원들이 보고 있다. 이들 역시 기존 청소 경비 직원들처럼 5, 60대 중년 여성이 대부분이다. 라면서 마치 파트타임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동질감을 느끼는 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노총이 대학이 적립금을 수천억 원 쌓아놓고도 청소 경비 인력을 줄이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그냥 대학에 대해서만 비판하는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을 비판한 건 아니죠. 네. 노조를 그리고 비판한 거죠. 예, 노조를 비판하는 거죠. 예. 그리고 중앙일보는 그냥 고용 불안을 강조하는 그런 보도를 내놨고요. 그리고 경향신문은 이제 대학 학교 일을 하면서 연대, 홍대, 고려대는 지난해 누적 적립금 보유 상위 5개 대학에 이름을 올린 학교들이다라면서 홍익대가 7,429억, 연세대 5,307억, 고려대는 3,586억이 적립금으로 집계되어 있다라고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지나치다라는 개념을 딱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수치를 보도를 했습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7,530원의 최저임금 갈등 부추기는 목소리들이라는 사설에서요. 수천억 원의 누적 적립금을 보유한 대학들이 청소시설 관리직 인건비 추가분 10수억 때문에 어렵다는 것에는 누구도 선뜻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학교육연구소에서 관련된 그 반론들을 쭉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대학교육연구소 확인 결과 대다수 언론이 거론한 대학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2015년 대비 2016년 등록금 수입이 고려대는 15억 원 증가했고 학생 수가 줄었다니 연세대는 24억 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홍익대도 2,200만 원 감소하는 데 그쳤고 반면 같은 기간 적립금은 고려대가 131억 원, 연세대가 97억 원, 홍익대가 257억 원이나 증가했다. 그러니까 수입이 떨어졌다라는 말은 택도 아니다라는 것을 대학교육연구소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적립금을 유가증권에 100억 이상 투자한 학교가 26개 학교이고요. 가장 많이 투자한 대학은 이화여대, 홍익대, 연세대 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익대, 이대는 올려줬으니까 그렇고 홍대와 연대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대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대학은 사실 교육을 시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최소한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정상적으로 지켜야지 되는 곳 아닌가요? 그러니까 모범이 돼야 되잖아. 근데 진짜 학생들이 이제 물론 대학생이 뭘 보고 배우는 그런 인간들은 아니지만 이제 다 커서 그렇지만 솔직히 대학생들도 자기의 그 공간을 청소해주는 노동자들이 정상적인 그 고용 안정을 갖고 그리고 정상적인 정부에서 주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자라야지 그런 상황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대학이 완전 불법 이런 편법 이런 일들만 막 저지르면서 진짜 뭐라 그럴까 그 불명예스러운 일만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지금 이 보고서에서 언급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홍익대하고 연세대가 얼마나 나쁜 짓을 벌이고 있냐면 이 청소 노동자와 관련해서 청소 노동자가 한 30여 명 정도 돼요. 규모가 이번에 구조조정한 게 정규직에서 잘라버린 게 잘라버린 다음에 퇴직한 분들도 정년퇴직한 분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아무튼 30명 규모를 구조조정하면서 아주 일부만 파트타임으로 채우는 거고요. 나머지 부족한 인력을 뭘로 채우냐면 학생들한테 청소하라 그랬어요. 대학원생들 포함해서.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게? 학생들한테 청소하라 그러는 게? 왜냐하면 노동력이 아예 인건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학생들은. 네, 대단하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비용 절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한테 야 이거 봐 임금 올라가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자르니까 니네들이 고생하는 거잖아. 임금 인상이 이렇게 나쁜 거야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 자기한테 직접 피해가 오잖아요. 청소하게 하니까. 이게 대학이 할 짓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다.
자, 그런데 이제 한겨레에서는 무슨 보도를 했냐면요. 경희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희대가 학교법인 소속 자회사를 만들어서 264명의 청소 용역 자회사를 고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자회사는 대학의 시설과 공간을 관리하고 지역사회에서 공익사업 목적의 소셜벤처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겨레의 보도는 경희대의 이번 실험이 전국 대부분 대학이 청소 용역 업무를 제3의 업체에 외주한 뒤에 굉장히 열악한 노동 조건을 방관하고 그야말로 이용하는 그런 행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개선해 보려고 하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직접 학교법인이 이들을 고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법인이 100% 출자한 자회사로 해서 이런 노동 조건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학교법인이 원천 사용자로서의 원청의 책임을 지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실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희대의 좋은 사례를 보여주면서 다른 학교에게 약간 타산지석이 됐으면 하는 그런 보도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대학 이 문제가 지금 가장 사실 이 보도 전체의 근본적인 내용은 최저임금 때문에 이 난리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민노총 그리고 괜히 민노총. 민노총은 진짜 동네 북이야. 동네 북이에 진짜 뻑하면. 민주노총이라는 또 안 해줘. 네, 민노총입니다. 민노총 얘네들은. 민주노총이라면 또 좋아 보이잖아. 또. 조선일보는 무조건 나빠야 되니까. 자, 얘네들이.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좀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은 이게 좀 지난 보도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1월 3일 보도였어요. 근데 이게 너무 나빴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발표를 했습니다. 중앙일보의 김영기의 시시각각. 중앙일보에서 이 시시각각은 항상 문제가 되는 칼럼인데요. 이게 또 김영기라는 사람이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워싱턴 총국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쓴 위안부 합의 전날 밤에 한일전이라는 칼럼이 있었는데요. 이 칼럼이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 말이요. 위안부 합의 전날 그러니까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 전날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국장의 통화 내용이 있었대요. 그거를 자기가 비공개였는데 요걸 내가 공개하겠다라면서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요. 당시에 야치 국장이 소녀상 철거를 합의안에 반드시 넣어야겠다고 전날 주장을 했다. 이게 그냥 카톡 대화처럼 툭툭툭툭 나오거든요. 주장을 했는데 이병기 실장이 그럴 거면 오지 말라고 해라 라고 강하게 이병기 실장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게 톱의 뜻이냐라고 물었어요. 야치 국장이. 그랬더니 이병기 실장이 내가 하는 말보다 더 심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야치 국장이 내가 졌다 라고 답을 했대요. 이게 자기가 본 김 총국장이 본 우리 정부의 위대한 그런 행위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김 총국장은 뭐라고 하냐면 기자가 당시 양국 핵심 관계자에게 비보도를 전제로 확인했던 내용 중 일부를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다 라고 자기 칼럼에서 쓰면서 굳이 이 이야기를 전한 것은 위안부 합의 검증 태스크포스의 공식 조사 발표, 이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문이 마치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급하게 양보했고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포장되고 있음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발표, TF의 발표 결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 입장문이 다 말도 안 된다. 그러니 이것은 바로잡아야 된다. 라고 자기가 단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굴 바로잡아야 된다? 지가 김 총국장이. 근데 제 말은 김 총국장이 제시한 그 통화 내용, 아까 말한 그 통화 내용은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화를 끊은 이후에 결과 김병기랑 상관없이 또 다른 이면 합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거죠. 네,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냥 이런 대화가 오갔으니 이면 합의는 없었다. 없었는데 니네들 무슨 소리냐. 이렇게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 거고요. 자신의 믿음과 다른 공식 발표가 나왔으니 이것은 포장된 것이고 이것은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신념, 정말 종교에 가까운 신념을 가지고 이 칼럼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말한 것 중에 제일 웃기는 것은요. 우리 정부가 지금 발표한 것 중에서 이면 합의 내용이 있었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잖아요. 비공개 6개 항이 TF 보고서에 보면 공개를 안 하기로 했던 거죠. 비공개 6개 항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김 총국장이 뭐라고 썼냐면 TF 보고서가 내놓은 비공개 6개 항 동안 이면 합의가 아니다.
해외 기림비 지원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관여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한 것은 일종의 부동의의 동의였을 뿐이다. 이걸 이면 합의로 말하는 것은 오버 중에 오버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동의의 동의? 부동의의 동의. 부동의한 것을 동의했대요. 무슨 말장난이야. 그러면서 당시 정부가 비공개한 내용은 우리 정부의 현재 입장과 기본 방침을 밝혔던 것뿐이고 현 정부가 중국에 말한 산불과 다름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뭔 소리야? 되게 어렵죠. 근데 이 비공개 육개항이라는 거 자세히 들어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이 비공개 육개항이라는 게 일본이 요구한 3개항과 그에 대한 한국의 답변 3개항 이렇게 6가지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본이 시민단체 불만 땐 한국 정부가 설득을 바란다라고 요구했어요. 이거 공개 안 한 거죠. 이거에 대한 한국 답변은 관련 단체가 이견 표명 땐 설득 노력하겠다. 뭘로 들리세요? 일본의 요구를 들어줬죠. 그랬어요. 자, 다시 두 번째는 일본이 해외의 위안부 기림비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우리 답변은 해외 기림비는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아까 그가 말한 일종의 부동의의 동의라는 수준까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관두고 우리는 기림비 적절치 않다. 이거 판단하지 않겠다. 우린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수준의 답변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일본이 성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요구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뭐라고 답했냐면 한국 정부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뿐이다. 라고 답변했어요. 그러면 일본 요구를 수용한 거예요. 전부 이 세 개를 다 수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사실 일본의 요구를 수용했고 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면은 이거는 사실상 이면 합의인 거죠. 당시에 우리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이면 합의 가능성을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하고 비판했어요. 니네 이면 합의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는데 박근혜 정부가 이면 합의는 없다라고 계속 답변을 했었고요. 당시 박 대통령이 2016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 발표 그대로다. 정부가 소녀상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다라고 답했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당시에 합의된 것 이상도 이하도 없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감싸고 돌만한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람 혼자 괜히 흥분해가지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피해자 중심 해결이 어렵다라면서 막 여러 가지 또 구라를 푸는데 제가 또 가장 흥분했던 것은 피해자 중심 해결은 말은 좋지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피해자는 너무나 복잡하고 피해자가 100% 만족하는 해결이란 애초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니 이것은 미션 이판서불이다. 이렇게 이 사람이 말을 해요. 지금 할머니들 그냥 일본 아베가 와서 사과하면 된대잖아요. 뭘 불가능해.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말하면서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다라고 말하는 근거로 뭐라고 하냐면 일본이 1mm도 움직일 수 없다고 했다. 라고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이고요. 두 번째 근거가 뭐냐면은요. 이 말이 정확하게래요. 워싱턴은 지가 워싱턴 총국장이라 그런가 봐요. 워싱턴은 진절머리 난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이렇게 써 있어요. 뭔 소리야? 근거를 가져와. 워싱턴에 진절머리 난다. 가로 열고 전 국무부 관료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제가 정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쳐봤는데 진절머리 난다라고 한 미국의 국무부 관료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쓴 말에 나오는 이거 사람이. 미국 국무부에 알려줘야 돼. 명예훼손이야. 그런데 아무튼 그리고 저는 미 국무부 전 관료가 진절머리 난다고 했어. 그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 그러면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미국이 이 사안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절대적인 그런 이 사안을 접고 대통령이 뭐 피해자 중심 해결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그 걸림돌이 돼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리가 이상해. 이분은 너무 이상한 거야. 예, 자기 나라가 없어. 그런 미국, 거예요. 일본 치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이 되게 이상한 사람이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아무튼 이 김 총국장의 글은 이 정말 반역죄. 오늘 전반적으로 좀 지능이 부족한 기사들이에요, 다. 반역죄에 가까운 그런 열받네. 기사를 올려놨다. 미친놈들 아니야.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진짜 조중동은 패간. 뭐야 또. 패간이야. 이건 패간이야. 네. 자, 그러면은 종편 우리 간단하게 하나 또 해보고 해야 돼요? 네, 합시다. 네. 해요? 아까 미디어 스크랩에서 YTN 얘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오늘 또 마침 종편이 아니라 YTN 들고 얘기예요. 나왔습니다. 네. 예.
YTN 정말 심각해요. 제가 오랜만에 YTN을 좀 진지하게 한 일주일치를 YTN 뉴스나이트 아시죠? 나름 그 메인 뉴스급의 2시간 동안 밤 10시 매일매일 밤 10시에 해가지고 1, 2부로 구성돼서 12시 돼야 끝나는 YTN 뉴스 프로그램 중에 간판입니다. 김선영이라는 또 메인 앵커가 나와서 진행을 보고요. 평일에는 이 프로그램이 정말 심각해요. 개판이에요 그냥. 이 프로그램이 1부에서 뉴스를 다른 방송사들 메인 뉴스처럼 뉴스를 쭉 전하고 2부를 시작할 때 나이트 포커스라는 코너로 시작하는데 여기 이때부터 그냥 시사 토크쇼거든요. 패널 2-3명이 매일매일 나와가지고 그날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한 일주일치를 살펴봤는데 너무 심각한 게 제가 6일을 봤거든요. 6일을 봤는데 6일 중에 4일이 6일 중에 절반인 3일이 보수 패널만 나와요. 자, 어떤 분들이 나오느냐. 1월 2일 날 3명 나왔는데 전부 자유한국당 쪽. 최진영, 김병민, 이종훈. 1월 4일 날 2명 나왔는데 역시나 그쪽. 김근식, 최진영 또 나왔죠. 자, 1월 7일 날 2명 나왔는데 김형준, 이종훈 뭐 이렇게. 예. 심각합니다. 보수 패널만 그냥 주구장창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보게 됐냐면 제보가 요새 YTN에 특히 많이 옵니다. 어떤 분이 제보를 했는데 자기가 어느 날 봤더니 YTN이 너무 이상하더래. 보수 패널만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자기가 한 달 동안 모니터를 했는데 한 달 내내 보수 패널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6일 봤는데 6일 동안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가장 심각했던 이제 방송 사례가 1월 2일 방송인데 이날 뭘 다뤘냐면은 자유한국당이 우리은행 그 달력 그림 가지고 난리쳤던 거 기억나세요? 12월 말에 12월 26일부터 갑자기 우리은행 그 달력을 들고 나와가지고 야 이거 봐 이거 종북 그림이야 막 그러면서 또 촛불 어떤 학생이 이제 두 개가 문제가 된 거예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하나는 인공기가 등장해서 그 종북 그림이고 하나는 촛불, 광화문 광장, 세월호 리본, 뭐 나라다운 나라 이런 게 등장해서 이게 친정권 그림이래. 대단하죠? 초등학생들이 친정권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자 이걸 다뤘는데 생각해보세요. 1월 2일 날 최진영, 김병민, 이종훈 이 3명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거를 한 6분가량 다루는데 이 주제를 6분 내내 자유한국당 입장이 나오는 거예요. 반론이 하나도 안 나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YTN에서? 그러니까 뭐 하는 얘기 제가 몇 가지 들려드릴게요. 최진영 변호사.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 왼손에 태극기, 오른손에 그 인공기를 들고 있는 그리고 그 높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공기가 더 높이 달려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좀 황당한데? 거기 더불어서 단순히 인공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 보이는 그림 중에 보송보송하게 생긴 베고니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른바 김정일화. 그리고 꽃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꽃이 이른바 김일성화라고 하는 그런 지금 견해가 있습니다. 진짜 베고니아가 나는 그거 소울에 나오는 정말 대박인데. 정말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베고니아 뭔지도 몰라. 길가에 흔한 꽃이에요 그냥. 그 김일성 꽃이라서 안 된대. 그림에 나오면 엄청 많아요. 길가에 돌아다니면서 그 빨간 꽃 조그만 거 다 베고니아야. 아무튼 간에 더불어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촛불이 나오고 나라다운 나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전체적인 뒤에 보면은 이른바 노란 리본을 형상화해서 세월호를 형상한 결국 은행이라는 것은 경제고 경제의 요체는 정치적 중립 이런 것인데 은행이 어떻게 보면 정치에 관여했는 듯한 그런 그림을 하면서 상당 부분 특히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한국당이 정식적으로 문제를 삼고 나온 것이 아닌가 최 싶습니다.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제 그림 곳곳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더 들여다보게 되는데 자 이종훈 씨.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이제 의혹은 좀 제기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은행 쪽에서 정권도 바뀌었고 하니 그 새 정권에 뭔가 이렇게 좀 코드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 뭐 임원이라든가 임직원들이 뭐 관계를 해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이제 합리적 의심을 이제 해볼 수는 있는데 김병민 씨 은행이 잘못 생각한 것이다. 은행이 좀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그리고 1월 달에 대한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촛불을 형상화한 그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촛불 집회를 형상화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흔히 정치적 논란으로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는 거고 1월 달에 그림을 보게 되면 나라다운 나라라고 하는 정치적 구호까지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정부를 탄생시키게 되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정치적인 논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림이라면 은행 측에서도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런. 진짜. 아니 근데 애들 그림 가지고 이렇게 난리.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정신이 나갔어요. 와, 단체로. 와. 그래 이 3명이야 원래 그런 사람이라 칩시다.
근데 패널 구성을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이러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내내 이런 패널들만 등장해요. 3명 중에 2명, 뭐 2명 나오면 2명 전부 다 이러고 있으니 이게 뉴스가 멀쩡하게 굴러가겠습니까? 앵커는 뭐래요? 예, 앵커는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오 그렇군요. 아무튼간에 YTN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네요. 예. 제가 1월 2일날 이게 워낙 발언이 극단적이고 또 주제가 너무 웃기잖아요. YTN이 생각이 제대로 박힌 언론사면요, 이런 언론에 대해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패널 데리고 와서 하루 종일 자유한국당 입장을 떠들 게 아니라 그냥 언론이 비판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의 논리 자체가 몰상식하잖아요. 이거는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논란거리가 아니라고요. 찬성 반대가 달라붙어서 토론을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냥 반민주주의 비상식적인 주장이잖아요. 언론이면 당연히 비판해야 돼요. JTBC 같은 데가 그러고 있다고요. 비하인드 뉴스 이런 뉴스 끝나갈 때 그냥 약간 이렇게 소소하게 웃고 넘어가는 코너에서 엄청 비꼬아요. JTBC는. 참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통일 관련 행사에는 사실 저런 그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민주당의 한정혜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2012년부터 15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 통일부에서 후원하거나 주최한 통일 염원 미술 행사의 입상작들을 잠깐 볼 텐데요. 예. 바로 이 그림들입니다. 모두 그림에 한쪽엔 태극기, 한쪽엔 북한의 인공기가 있습니다. 예. 잘 그리진 않은 걸로 봐서, 그림들로 봐서는 초등학생들 정도가 그린 그림들입니다. 예. 박근혜 정부 때도 저렇게 통일 염원 그림에 인공기가 들어간 것은 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안보를 중시하는 바른정당에서도 종북몰이다, 자유한국당의 종북몰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예. 그나저나 저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잖아요. 예. 아이들이 이런 논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지가 참 걱정이 됩니다. 예. 얼마나 놀랐을까. 자신이 그린 그림에 대해서 어른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 식으로 처리해야 될 사안을 자유한국당 대변하는 사람 3명 데리고 나와가지고 YTN이 이러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최남 사장이 저러고 있으니 이게 고쳐지겠습니까? 네, 아무튼간에 심각한 심각하네요. 사례입니다. 예. 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자, 그러면은 우리 그냥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대댓글, 민원연 대댓글 해보겠습니다. 이 미령곰탱님께서 커피를 보내주셨어요. 더치 커피를 보내주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최장님 늘 피곤하시더라도 동안 얼굴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커피 잘 드시고요. 그 커피집이 부산에서도 숨겨진 맛집입니다. 동양 최초 커피 소믈리에 취득한 대표님의 커피입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상당히 맛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나 혼자 먹으려고 하다가 내가 공지에 올려놨는데. 전 진짜 몰랐어요. 미령곰탱님이 이렇게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제 입장을 좀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핍박을 당해 공지에 올렸는데 자기가 안 보면서. 배나배나 활동가와 처장님만 좋아하지 마시고 저에게도 좀 애정을. 여기 봉봉 선인활동가님 시간 한번 결핵 검사라도 받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또 제가 말하자마자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니 제가 못 읽었네요. 특히 저번 달 노량진에서 결핵 사태가 났던 터라 더더욱 걱정됩니다. 이러다가 링거 꽂고 방송하시는 거 아닌가 걱정입니다. 저는 링거 꽂으면 안 나오죠. 네. 자, 440416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올해 첫눈이 왔네요. 온 세상이 흰색에서 다시 그려지면 좋겠네요 했습니다. 정말 낭만적입니다. 왜냐면은 올해 첫눈이라는 생각은 또 안 해봤거든요. 보통 첫눈 하면 그냥 그 겨울의 첫눈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미령곰탱님이 앞서서 이미 알고 계셨네요. 드디어 부역자 이진순이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방문진 이진순 이사를 말씀하시는 이름이 비슷한 분이 있어가지고 오탄가봐요. 대전 MBC 이진숙 사장이 어제 사의 표명을 해가지고 바로 댓글로 드디어 부역자가 나간다고. 근데 다들 퇴직금 이야기를 저한테 사실은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퇴직금을 못 받게 해야 된다. 지금 레이니 칠세님도 퇴직금 맞네요. 못 받게 해라. 저희도 그러고 싶죠. 이거는 또 법적으로 이게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된 상황에 있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상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거부해주면 참 좋은데, 그죠? 기부를 한다거나. 그럴 위 에버십니까? 미디어 탈곡기 재밌네요. 흐흐라는 새로운 글, 이거 새로 그 댓글 달아주신 분 같습니다. 레이니 칠세님 좋은 것만 보면서 살아도 참 아까운 삶인데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자. 정말 민원연은 약간 힘든 직업이긴 합니다. 정말 열 뻗쳐서 못하겠어요. 네. 중앙일보 아까 중앙일보 그런 칼럼들은 정말
민원연 엔지컷에 나왔던 민원연 인터뷰를 들으니 이분들은 또 누구실까 궁금해지고 다른 분들 민원연 다른 식구들 출연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의 우리 아빠는요 광고를 듣고 한 구석이 찔렸는데 드디어 후원을 등록을 하셨다고 레이니 7세님께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예. 레이니 치세님이 어제 참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네요. 네네. YTN 관련해서도 YTN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많은 청취자분들이. 어제 이제 YTN 최남수 사장이 사장 그 출근 저지투쟁 때 때려 막 그러면서 도발했잖아요. 노조를. 네. 그거 말씀하시면서 정말 그랬다면은 MBC 헐리우드 액션 2다. 네. 그러시면서 그 와중에 이제 박진수 YTN 노조 위원장이 네. 어머 세상이라고 한 걸 보셨나봐요 영상을. 이 평소의 이미지와 너무 다르다고 웃음이 났다고. 제가 넣어놨어요. 아 그렇군요. 예. 박진주 지부장님이 워낙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되도록이면 웃으면서 이렇게 투쟁하시는 분이라 아무래도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라서. 근데 어머는 나도 좀 약간 의외더라. 굉장히 재밌는 분인데 어제 근데 또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냐면은 이게 아까 저희가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최남수 사장이 이게 노종면 기자가 이렇게 노조 배우를 조정해가지고 막 자기의 이렇게 친애들처럼 꾸린 것처럼 묘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박진수 지장이 그 부분에 특히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우리는 나를 포함한 노조원들은 YTN과 나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무슨 노종면 기자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처럼 몰아가는데 굉장히 화가 많이 난다 그러면서 눈물을 또 흘리셔가지고 아무튼 지금 YTN에 좀 응원이 필요합니다. 트러스트 노원님께서 MBN이 TV조선 채널A보다 높은 이유는 본인 집처럼 종편 초기에 아예 TV조선 채널에 채널을 숨겨버린 거 아닐까. 그런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엔지컷을 들었는데 이번 주 종편 때째 처장님 곰순이 후드티가 뭐 진정 레알 멀리서 뭐 어쩌고 뭐 이러면서 대학생 어쩌고 이런 소리를 막 아주 불편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이것은 정말 웃긴 게 이 코주부 장난감 있잖아요. 안경과 그런 장난감을 보여주면서 처장님 엔지컷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시니 혹시 그 안마가 처장님 코를 더 크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라고 이런 식으로 쓰셨어요. 제가 안마를 받은 이후에 코가 더 커졌나요? 그게 아니고 안마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정말 그 7시간의 비밀을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7시간 시술을 받으셨어요. 7시간 시술을. 지금 민원연의 박모 씨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말 왜 그 7시간 그걸 끝까지 말하지 못하는 그 박모 씨의 고충을 제가 충분히 알고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참 응원이 됩니다. 네, 사실 안 좋은 일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낄낄거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참 마음이 진짜 안 좋거든요. 그러나 할 일이 많으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번 주까지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은 씨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도 나은 씨 보고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 봉우 씨 눈 동그랗게 뜨지 말고 오늘 열심히 일하셔서 보고서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방송을 위해서. 그러면은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 오늘 이걸로 마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